은밀야단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속, 칠흑 같은 어둠이 천지를 뒤덮은 밤이었습니다. 바람은 쓸쓸히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부엉이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리는 순간이었지요. 그 산길을 한 선비가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낡고 헤어져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별처럼 맑고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이연. 비록 그의 겉모습은 초라하였으나 그 내면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칼날 같은 재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연이 산길을 걷던 그때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여인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든 제발.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연은 즉시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가늠했지요. 머뭇거림 없이 그는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그가 본 것은 서너 명의 거친 사내들에게 에워싸인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비단 저고리에 고운 치마를 입고 있었으나 그 모습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귀족의 기품은 느껴졌으나 너무도 초췌하고 비참했으며 도망자의 처지처럼 보였으나 그 눈빛만은 귀한 집안의 교수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흩어진 그녀의 머리카락은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처럼 흩날렸고 그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두려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연은 즉시 허리춤에서 검을 빼들었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검날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그만두시오. 더 이상 이 여인을 위협한다면 가만두지 않겠소. 이연의 목소리는 고요한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왈패들은 이연을 돌아보더니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지요. 이런 선비 나으리께서 검을 드시다니. 우리 일에 끼어들면 그 고운 얼굴에 흉터라도 생길까 걱정이 옵니다. 그들의 조롱 섞인 말에도 이연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렸고 이미 그의 발걸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마리 매처럼 날렵하게, 그러나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그는 왈패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칼날이 번뜩이며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의 검법은 결코 일반 선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무예를 익힌 장수의 그것과도 같았지요. 한 명, 두 명, 왈패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칼을 뽑기도 전에 이연의 검이 먼저 그들의 손목을 스쳤고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들의 가슴팍을 겨누었습니다. 그 틈을 타 여인은 재빨리 이연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마치 꽃잎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웠으나 동시에 깊은 슬픔이 감돌고 있었지요. 이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믿으시오. 이 짧은 한마디에 여인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연은 왈패들이 다시 모여들기 전에 그녀의 손을 잡고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뒤로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조용히 비추었습니다. 이연은 여인의 손을 이끌고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울렸지요. 얼마를 걸었을까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낡고 허름했으나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룻밤 쉬어가시는 게 좋겠소. 아직 그들이 주변을 뒤지고 있을 테니까요. 이연의 말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가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가 쌓인 방 한 칸이 나타났습니다. 이연은 재빨리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이 방 안을 밝히자 여인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맑았으며 그 안에는 고귀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소? 이연이 물었고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연은 작은 주전자에 물을 담아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방 안에는 미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정돈했고 이연은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연은 낡은 찻잔에 차를 따라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여인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가늘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지요. 이연은 자신의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는 누구시오? 어째서 그들에게 쫓기고 있었소? 그 질문에 여인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맴돌았지요. 마침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연하라 합니다. 저는 죽은 좌이정의 딸입니다. 그 말에 이연은 깜짝 놀라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좌이정 대감은 얼마 전 반역죄로 처형된 인물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술렁이던 사건이었지요. 좌이정 대감의 따님이요? 이연의 물음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요. 예, 아버님께서는 결코 반역을 도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음모에 휘말려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요.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지금도 그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 눈물은 달빛을 담은 이슬방울처럼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이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좌이정 대감의 딸을 돕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칫 자신의 목숨을 건 모험이 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가 낭자를 지키겠소. 그 말에 연하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작은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그날 밤 연하는 초옥에서 단 하나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맡긴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산속에서 만난 낯선 선비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처마 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지요. 이연은 문 앞에 앉아 바깥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검이 쥐어져 있었고 그 눈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매처럼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방 안쪽에서는 연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에 섞여 리듬감 있게 흘러나왔지요. 이연은 가끔씩 그녀를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좌이정 대감의 반역 사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이 여인이 말하는 음모란 과연 무엇일까? 그러한 생각들이 이연의 머릿속을 채우는 동안 산속의 작은 초옥은 깊은 밤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소리를 내기도 했고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러한 소리들조차 이내의 고요함에 묻혀버렸습니다. 이연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하가 말하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지요. 정의를 향한 그의 의지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 속에는 이 낯선 여인에 대한 묘한 책임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작은 초옥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이연과 연하는 조심스레 초옥을 나섰습니다. 아침 이슬이 온 산을 촉촉이 적시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고 연하는 그의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연하의 걸음은 불안정했습니다. 어제의 일로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요. 괜찮으십니까? 이연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연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저 오랜만에 뛰어서 그런 것뿐이니 걱정 마세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서 이연은 깊은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지요. 마침 그곳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연하를 개울가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좋겠소. 물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셔야지요. 연하는 감사의 눈빛으로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개울가에 앉아 두 손으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맑고 차가운 산속 물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듯했지요. 물을 마신 연하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연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저작거리로 가봅시다. 그곳에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관아에도 가야 할 것 같소. 낭자의 아버님에 관한 기록을 살펴봐야지요. 연하의 눈에 불안감이 어렸습니다. 저작거리와 관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발각될 위험은 매우 컸지요. 이연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낭자를 지키리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산을 내려오자 멀리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아침 일찍부터 저작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사꾼들의 외침, 흥정하는 소리, 지나가는 행인들의 잡담이 한데 어우러져 시끌벅적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연과 연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저작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습니다. 좌이정 대감의 여식이 살아있다더군. 그 여식을 잡아야 한다던데 도망친 모양이야. 상금도 걸렸다지. 100냥이나 된다는구먼. 그 말들을 들으며 연하는 긴장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이연은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걸음을 옮겼지요. 그의 눈은 주변을 샅샅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노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연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지요. 진실을 밝힐 것이요. 이연은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좌이정 사건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연하는 외투깃을 높이 세우고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평범한 선비와 그의 하인처럼 보였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이연은 자신이 경서를 연구하는 유생이라 속이고 관리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며 문서고에 접근할 수 있는 허락을 얻어냈지요. 연하는 바깥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불안으로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문서고에서 오래된 기록들을 뒤적였습니다. 기록들은 먼지 쌓인 책장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그는 좌이정 대감의 재판 기록을 찾아 살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좌이정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문서에는 좌이정이 반역을 모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역을 막으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의정이었습니다. 이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그 문서를 품에 넣고 문서고를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이 감히 여기서 뭘 하느냐?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영의정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에는 이미 칼이 들려 있었지요. 이연은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탈출 계획이 구상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오. 그저 경서를 찾고 있었을 뿐이오. 이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부하들은 이미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이연에게 다가왔지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연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책장을 밀어 넘어뜨렸고 우르르 쏟아지는 문서들 틈을 다 뛰쳐나갔습니다. 부하들이 놀라 뒤로 물러서는 찰나의 순간이었지요. 이연은 빠른 발걸음으로 관아 바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연하는 이연의 모습을 보자마자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연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그들이 뒤쫓아올 것이오. 두 사람은 다급히 저작거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는 영의정 부하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연은 연하를 이끌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행인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면 쫓아오는 이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기 있다. 저 선비를 잡아라. 부하들의 외침에 사람들이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연은 재빨리 길가의 포목점으로 연하를 이끌었지요. 그곳에는 다양한 비단들이 걸려 있었고 그 뒤로 숨을 공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단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연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이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부하들이 포목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며 이연과 연하를 찾고 있었지요. 이연은 품에서 찾아낸 문서를 꺼내 연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낭자의 아버님은 결백하셨소. 오히려 반역을 막으려 하셨던 것이지요. 연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문서를 훑어보던 그녀의 손이 떨렸지요. 아버님, 그러셨군요. 저는 항상 믿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연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연하가 물었습니다. 이연은 품에 넣은 문서를 가리키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진실을 조정 앞에 알릴 것이오. 그러나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위험하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핀 후 포목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지요. 그들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벗어나자 사람들의 수가 줄었고 이에 따라 위험도 커졌습니다. 언제 부하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한양에 제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오. 이연이 말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도시의 경계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군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숨어야 합니다. 이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연하의 손을 잡고 길가의 낮은 언덕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관군들이 그들 앞을 지나쳐 갔지요. 이연과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언덕 너머에서 또 다른 관군들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연은 검을 빼들었습니다.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는 관군들을 상대했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이연의 검법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의 움직임은 빛처럼 빨랐습니다. 관군 둘이 순식간에 쓰러졌고 나머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하 또한 필사적으로 몸을 피하며 이연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의지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관군들을 따돌리고 한양으로 향하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지만 이연은 그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연하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이연은 손에 쥔 문서를 흔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조정 앞에 알릴 것이오. 그리고 낭자의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소. 연하의 눈에는 감사함과 결의가 함께 어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지요. 그리고 그 희망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바로 이 선비였습니다. 장길을 따라 걷는 동안 연하는 문득 이연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어찌하여 저를 그토록 도우시는 것입니까? 저는 반역자의 딸이라 불리는 몸. 저를 돕는 것은 선비님께도 위험한 일인데요. 이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반역자의 딸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충신의 딸이시지요. 그 한마디에 연하의 마음은 따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도망자 생활 속에서 그녀에게 이토록 따뜻한 말을 건넨 이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산속의 길은 험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불꽃이 점점 더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연과 연하는 밤늦게야 한양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는 밤이었지요.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이연의 스승이 사는 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스승의 집은 한양 북쪽, 인적이 드문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스승님, 제자 이연입니다. 대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연과 연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연아,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이 낭자는? 스승님, 긴 이야기입니다. 우선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학, 한때 조정의 대학자였으나 지금은 세상을 등지고 글을 읽으며 사는 은자였지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박학은 두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자, 이제 말해보거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연은 처음부터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연하를 만난 일, 좌의정 대감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견한 일, 그리고 영의정의 부하들에게 쫓긴 일까지 모두 말이지요. 박학은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나도 좌의정 대감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만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었을 줄이야.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노 선생님, 제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실 수 있을까요? 박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영의정의 세력은 강하고 그들은 이미 조정을 장악하고 있지.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는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대궐에 상소를 올리자. 내가 직접 나서겠다. 이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박학은 조정에서 아직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나선다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었지요. 연하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학은 두 사람에게 방을 내주었지요. 연하는 작은 방에 홀로 누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연과 박학까지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한편 이연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고요히 빛나는 밤이었지요. 그때 박학이 다가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 낭자를 위해 목숨을 걸 생각이냐? 이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박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 그것뿐이냐? 이연은 당황한 듯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박학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내 눈빛을 보니 그 낭자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정의감만은 아닌 것 같구나. 이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학은 조용히 이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서 쉬거라. 내일은 힘든 날이 될 테니.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일찍 일어나 대궐로 향했습니다. 박학은 관복을, 이연은 선비의 옷을 갖춰 입었지요. 연하는 평범한 여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직접 대궐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근처에서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대궐 앞에 도착하자 박학은 상소문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위험 있는 모습에 문지기들도 감히 막지 못했지요. 이연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궐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연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정에 들어선 박학과 이연은 많은 대신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의정의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박학은 위엄있게 앞으로 나아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폐하, 신이 오늘 이렇게 나선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전 좌의정 대감의 일 때문입니다. 조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박학은 이연이 찾아낸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의정 대감은 결코 반역을 도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막으려 하셨지요. 영의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요. 그 문서는 위조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문서는 관아의 문서고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진이는 문서 담당 관리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조정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 담당 관리를 불러오라며 맺지요. 관리가 문서를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것은 확실히 우리 관아의 공문서입니다. 영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음모가 이제 드러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임금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영의정, 이 일이 사실이오? 영의정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헛기침을 했지요. 폐하, 분명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이 젊은 선비가 가져온 문서는 문맥을 벗어난 것으로 전체 기록을 보아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금은 문서 담당 관리에게 다시 명했습니다. 좌의정 관련 기록을 모두 가져오도록 하라. 영의정은 이제 명백히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대신들을 둘러보며 지지를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요. 몇몇 대신들이 그에게 동조하며 일어섰습니다. 폐하, 갑작스러운 일이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오늘 조정은 이만 마치시고 그때였습니다. 대궐 바깥에서 소란이 들렸고 이내 궁녀 하나가 급히 들어와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폐하, 바깥에 좌의정 대감의 따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며 뵙기를 청하고 계시옵니다. 조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지요. 좌의정의 따님이라고? 들여보내라. 잠시 후 연하가 조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비록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 기품만은 고귀했습니다. 그녀는 임금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폐하, 신은 전 좌의정 한명한의 딸 한연하라 합니다. 임금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좌의정의 딸은 이미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임금의 놀라움은 더욱 컸지요. 내가 정말 좌의정의 딸이냐? 연하는 품에서 갑오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좌의정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옥패였습니다. 이것이 저희 가문의 증표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결코 반역을 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막으려다 음모에 휘말려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요. 영의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좌의정의 딸은 이미,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때 문서 담당 관리가 돌아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관리는 서류를 펼쳐 임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폐하, 여기 기록에 따르면 좌의정 대감께서는 반역을 모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적발하여 보고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배우의 영의정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의정에게로 향했지요. 영의정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누군가가 문서를 조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임금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서 하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소. 그러나 직접 살아 돌아온 좌의정의 딸이 이렇게 증언하니 연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폐하,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영의정과 대화하시는 것을, 그리고 영의정이 아버님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싣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의정을 체포하라.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조사할 것이다. 순식간에 금군들이 영의정을 둘러쌌습니다. 영의정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음모요. 폐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이내 그는 금군들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조정은 충격 속에서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연하를 바라보았지요. 좌의정에 따라 그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것은 과인의 불찰이었소. 이제라도 그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소. 연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지요. 그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폐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임금은 좌의정의 관직을 추서하고 그의 가문을 회복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연하에게도 그에 맞는 지위와 재산을 돌려주었지요. 오랜 시간 도망자로 살아온 연하에게 이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조정을 나선 연하, 이연, 박학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박학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집에 도착하자 박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구나. 연하 아가씨는 본래의 지위를 되찾았고, 이연아, 너는 훌륭한 일을 해냈다. 이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스승님의 도움 덕분입니다. 박학은 부드럽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이연과 연하만이 남았지요.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연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비님 덕분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시고 아버님의 명예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연은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은혜라 하기엔 부족합니다. 다만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쁠 따름이지요. 달빛이 마당에 내리쬐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이연과 연하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별들이 무수히 빛나는 하늘은 마치 두 사람의 감정처럼 깊고 넓었습니다. 이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낭자는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연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다시 치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슬픔이 묻어 있었지요.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그를 다시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이연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손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연의 말에 연하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지요. 좌의정 대감의 장례를 함께 치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낭자가 원하신다면 곁에 있겠습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동과 따스함의 눈물이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이제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은혜나 의무감을 넘어선 것이었지요.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마음을 증명하듯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임금의 특별 명령으로 좌의정 대감의 재장례가 거행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행사였지요. 많은 대신들과 백성들이 모여 좌의정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하는 상복을 입고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연이 함께했지요. 아버님,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아버님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연하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랜 시간 견뎌온 슬픔이 이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연하는 아버지의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이제 다시 그녀의 집이 되었지요. 이연도 함께했습니다. 비록 그는 잠시 머무를 뿐이라고 말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그 이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한때는 아름다웠을 정원은 이제 잡초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도 몇몇 꽃들이 건강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함께 이 정원을 다시 가꾸면 좋겠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기 시작했지요. 정원을 가꾸고 집을 정리하고 때로는 함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봄날의 꽃이 피어나듯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연은 연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지요. 그 안에는 옥으로 만든 작은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남편감을 만나면 그에게 주라고 하셨지요. 연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좌의정 대감의 따님에게 제가 어울리는 상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만은 진시합니다. 연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지요. 선비님의 마음을 받겠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그해 가을에 치러졌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하사한 혼례복을 입은 두 사람은 한양 최고의 인연으로 세간의 이야깃거리가 되었지요. 박학 선생은 주례를 맡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운명에 의해 맺어진 인연이로소이다.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며 평생을 함께 하기를 바라오. 혼례를 마친 후 이연과 연하는 좌의정 대감의 집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비록 그 자신은 가난한 선비였지만 그의 학식과 품성은 누구보다 뛰어났기에 임금으로부터 높은 벼슬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나길 원했지요. 저는 학문을 연구하며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보다 제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임금은 그의 뜻을 존중해 주었고 대신 한양 외곽의 작은 영지를 하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연과 연하는 조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지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연과 연하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그들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연은 서당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쳤고 연하는 가정을 돌보며 때로는 남편의 학문을 돕기도 했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운명 같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정원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연하가 말했습니다. 이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그날 밤 산속에서 낭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운명이라는 것을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이연과 연하의 아이들은 어느덧 자라 청년이 되었지요. 장남 한수는 아버지를 닮아 학문에 뛰어났고 차남 한결은 무예에 능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이연의 서당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학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서 일하는 이들도 많았지요. 비록 이연 자신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조용히 나라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보, 오늘 임금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느 봄날 아침 연하가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임금님께서? 무슨 일로? 그날 오후 임금의 사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연에게 두루마리를 전했지요. 이연 선생님, 폐하께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그리고 내일 대궐로 오시라는 분부가 있으셨습니다. 이연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임금의 친필로 쓰인 시 한 편이 적혀 있었지요. 잔중에서 빛나던 그 눈빛, 이제는 나라의 큰 빛이 되어 백성을 이끌어 주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님의 뜻을 받들겠소. 내일 대궐에 나아가겠소. 사자가 떠난 후 연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임금님께서 무슨 일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이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일이 있으신 듯합니다. 걱정 마시오. 내일 가보면 알게 될 것이오. 다음 날 이연은 오랜만에 관복을 갖춰 입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대궐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신하가 그를 안내했지요. 임금은 편전에서 이연을 맞이했습니다. 그대를 오랜만에 뵙는구려. 세월이 흘렀어도 그 눈빛은 여전하오.
이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폐하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임금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북방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소. 이웃 나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조정의 대신들은 제각각 다른 의견만 내놓고 있지요. 임금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대의 지혜가 필요하오. 좌의정으로 조정에 들어와 나를 돕지 않겠소? 이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좌의정이라니 그것은 아내의 아버지가 지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이 오른다는 것은 운명의 장난같이 느껴졌지요. 폐하, 저는 미천한 선비에 불과합니다. 그런 중책을.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의 학식과 인품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는 바요. 그리고 좌의정 대감의 사위로서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그대요. 이연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한 삶을 꿈꾸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폐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연은 임금의 명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는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여보,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좌의정으로 임명하셨소.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지냈던 그 자리에 이제 그녀의 남편이 오른다니 그것은 마치 하늘의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연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감동의 눈물이었지요. 이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의 아버님께서 지키셨던 그 자리, 이제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 지키겠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지요. 산 속에서의 첫 만남, 도망자의 시간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복한 시간까지. 이연이 좌의정에 오른 후 그는 임금을 도와 나라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는 조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백성들은 그를 현명한 재상으로 칭송했지요. 연하 또한 그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항상 곁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더욱 흘러 이연과 연하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출중한 인물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었지요. 이연은 마침내 좌의정 자리에서 물러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다시 우리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군요. 연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그들의 손은 이제 주름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따스함만은 여전했습니다. 그 옛날 산속에서 낭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가 생각나오. 이연이 말했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선비님이 나타나시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지요. 이제 그들에게는 추억만이 가득했습니다. 달빛이 내리쬐는 고요한 밤, 이연과 연하는 정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우리의 인연은 하늘이 정해준 것 같아요. 연하가 속삭였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정해주었다면 우리는 다음 생에도 만나게 되겠지요. 두 사람의 모습은 달빛 아래 하나의 그림자로 합쳐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한 전설이 되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지요. 깊은 산속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